내년 초까지 한 번 더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거는 금리보다는 실물 경제 충격이 올 것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 금리보다는 우리가 경기, 기업 수익을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걸까요? 예, 실질 금리란 뭐냐면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을 뺀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 금리는 플러스가 정상이에요. 명목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금리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는 소비를 잡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물가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실질 금리는 플러스해야 되는데요. 근데 명목 금리를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짜리로 가정을 해보면요. 실질 금리가 역사상 지난 3월 달에 마이너스 6.4%였거든요. 역사상 최저치였어요. 네.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오르든지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르든지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 3월 달에 미국 0.54%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최근에 4.2%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니까요. 예,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명목 성장률하고 똑같아요. 아하. 70년 이후로 보면은 6.1, 6.2 그 사이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예, 그런데 미 의회가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지금 4%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국제 수익률은 적정 수준은 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4.2%까지 올랐다가 또 미국 물가 상승이 떨어지니까 지금 3.9%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이미 금리는 정상 수준까지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려면은 지금 명목 10년 국채 4%인데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물가가 최소한 4% 이하로 떨어져야 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4% 밑으로 떨어지느냐.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4%좀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내년 하반기, 3분기 하면 4% 밑으로 떨어지고 내년 4분기 후반에는 거의 2%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실질 금리가 정상화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물가가 2%까지 떨어진다면 심각한 수요 위축이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가가 그 정도까지 하락하는 거는 올해와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인 거잖아요. 물가 하락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물가가 하락한다니까 좋았었지만 이제 좀 속도를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실질금리 정상화 과정 속에서 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러면요,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연준에서. 예. 이런 효과 잘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분석해 보면은 연방 기금금리를 올렸을 때 보통 한 12개월 전후에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금리를 오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금방 소비를 줄이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어떤 소비를 얼마만큼 계획해놨다. 계획해놨는데 그 소비를 당장 줄인 건 아니죠. 네. 예,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은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다면은 이자 부담이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고용이 나중에 시차를 두고 나빠지고 임금 상승률도 안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비 줄이는 기간을 보니까요. 한 12개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영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물론 금리를 올리면은 그 다음 달부터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는 한 12개월 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가 통계 기법, 벡터 오토 리그레션 이거는 통계의 하나 기법인데요. 네. 이거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미국 연방 기금 금리를 1%포인트 인상했을 때 1년 후에 미국 개인 소비 지표 소비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을 때보다 한 2%포인트 증가율이 감소해 버리거든요.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올 3월부터 계속 금리를 인상했으니까요. 이런 금리 인상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내년 1분기 후반, 2분기 가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네. 시차를 두고 소비, 물가에 영향을 꽤나 줄 것이다 라고 예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정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종료가 되는 걸까요?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는 아마 내년 뭐 1분기 뭐 이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올해 FOMC 한 번 남았는데요. 그때 0.50% 오르고 내년에 뭐 상반기에 0.25, 0.25 한 두 번 차례 올리고 5%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뭐 올 12월 빠르면 12월에 0.50% 올리고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뭐 제가 미국의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보는데요. 저희가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느냐 이하로 성장하느냐 그다음에 물가가 목표 물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근데 물가는 지금 목표 위에 있거든요. 미국 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PCE라고 그러죠.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6% 되니까 이거 보면 금리를 올라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GDP, 잠재 GDP 갭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GDP 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0.4% 성장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낮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3% 정도 밑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현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테일러 준칙의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요. 이미 1분기를 고점으로 적정금리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지만 GDP 갭률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보면 이 적정금리 테일러 준칙에 추정한 적정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요. 미국이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을 종료했거나 그다음에 기다리다가 내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갑니다만은 아마 저는 올 4분기에 금리 올리고 12월 금리 올리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고용에 달려 있을 거예요. 아,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미국 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난 그 실업률 보면은 9월에 3.5에서 3.7%로 실업률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은 증가하는데 왜 실업률이 올라갔느냐? 그거는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좀 일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예. 그러니까 지난번 9월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3.1%였는데요. 네. 장기 평균 한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3.1% 떨어졌고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2006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와야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통계 보니까요.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정체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 소비는 많이 늘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소비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돈을 이제 다 써버렸으니까 나아야 되죠. 그래서 아마 실업률이 이미 그 9월 3.5%로 10월 3.7%가 올라갔으면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4.5% 정도까지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간 거 보면은 연준 위원들 생각도 야, 더 이상 금리 올려서는 안 되겠네? 아마 이런 생각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빨리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발표되는 실업률 통계, 고용 통계 이걸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르면 금리 인상이 4분기에 종료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업률,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시해봐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은행에서는, 한국금통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떤 24일 날 이제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 열리죠. 네네. 당초에는 0.50%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미국은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인데요. 우리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에요. 근데 한국은행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한데 물가 2% 목표하는데 물가는 5% 이상 오르고 있지. 요새 그 레고랜드 무슨 여러 네. 사태가 발생하면서 맞아요.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금융 안정도 시켜야 되는데 물가도 불안하니까. 여기서 금리 더 많이 올려버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금융 더 불안해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꽤나 불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그 미국 10월 물가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율이 1,43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환율이 그 1,430원 가니까 뭐 1,700원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예, 그때 우리는 이 방송에서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공영방송에서 1,28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환율이 네. 지금 1,310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이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입 싸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물가 안정이에요. 그다음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 돈 가치가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수입 물가가 안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 못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원래 0.5%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 이보다 더 적게 그렇죠. 인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0.25%포인트 올리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하는 총재나 뭐 나머지 그 6명, 부총재, 5명 금통위원이 결정할 텐데요. 네. 그런데 그 지난번 금통위에서 두 분의 금통위원이 0.50% 올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0.25를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금융시장은 더 불안하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환율도 떨어지니까 네. 아마 제 생각에는 0.25%포인트 올리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25%포인트 인상 과연 이렇게 단행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근에 달러 가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환율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물가와 관계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렇죠. 뭐 미국도 사실 역환율 전쟁이라고 그랬죠. 네. 사실 그동안 경제가 나쁘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늘린 게 환율 전쟁이었는데요. 이 돈을 풀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는 역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역환율 전쟁이라는 건 뭐냐고 금리 올리고 돈을 줄여가지고 자기네 돈 가치를 올려가지고 수입 물가를 싸게 하는 게 역환율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먼저 역환율 전쟁 금리 먼저 올리기 시작했고요. 뭐 유럽 중앙은행도 뒤따라가지고 가게 벌 수 없을 정도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그 물가 발표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한때 그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게 115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110 밑으로 떨어져 버렸죠.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요? 예,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달러 가치가 가대평가됐다. 아하. 예, 그래서 조그만 충격이라도 달러 가치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달러 가치가 제가 가대평가됐다고 말씀드린 거는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네. 예, 그러나 통화 가치가 뭐 구매력이 얼마인가, 예, 그 다음에 가대평가됐느냐, 가소평가됐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만든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런데 지난 9월, 아직 10월 데이터는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요. 9월에 달러 가치가 32%나 가대평가돼 버렸었어요. 32%.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 이 데이터를 1994년 이후로 쭉 발표하고 있는데요. 역사상 가대평가 정도가 가장 심각하죠. 아하. 근데 이게 가대평가가 됐던 거는 2000년 초반이었어요. 네. 그때 거의 30% 이때도 가대평가 됐었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혁명이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산업, 모든 경제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요.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 그때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했냐면요. 1980년에서 1995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5%였거든요. 네. 그런데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2.9%로 거의 2배 증가해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기업들이 상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달성하죠. 이걸 미국 경제학자의 신경제도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이게 극찬할 때가 30% 가대평가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 뭐 생산성 그때보다는 훨씬 낮고요. 네. 대불균형, 대부채, 대내부채 늘어나고 이렇게 32% 가대평가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올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뭐 두 가지 때문이었죠. 미국이 금리를 급기야 인상하니까 돈이라는 게 수익률이 높은 데로 이동한다. 미국으로 돈이 이동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달러가 안전자산이죠.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가 올해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네, 그런데 펀더멘털에서 지나치게 벗어났다는 거죠. 32%나. 그래서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가 한 40% 떨어져 버려요. 예, 저는 뭐 정도의 차이지 지금 32% 가대평가됐으니까 네. 시간의 문제지 결국 제자리 찾아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에 걸쳐가지고 저는 달러 가치가 한 3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뭐 원화 가치 올라와 버렸고.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이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이거 변동성이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틀 만에 거의 100원 가까이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는 많이 올라오고 좀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우리 돈 가치가 많이 올라 버린 거는요. 우리가 그만큼 대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작년 보면은 실질 GDP 기준으로 우리 수출에서 GDP가 차지하는 게 4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니까 세계 경제 좋다면은 금방 우리나라 돈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세계 경제 나쁘면은 최근처럼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방 원화 가치도 많이 올라간 거죠. 자, 달러 가치에 대해서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최근 115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달러화 가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도 최근에 원화 가치도 같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또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워낙 변동성이 큰 그런 화폐 시장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저 좀 의심이 갑니다. 저는 뭐 최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좀 감인 반응했지 않느냐. 네.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결국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가를 전망할 때 금리, 물가보다는 경기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경제 전망, 기업 수익 전망치가 계속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를 가능성은 낮다. 제가 먼저 10월, 11월에는 코스피 뭐 미국 주가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내년 초까지 한 번 더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거는 뭐 금리보다는 실물 경제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네. 일시적으로 예상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단기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를 고려할 때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2008년 정도는 아니지만 2008년에 그 물가 상승률이 급나가면서 그때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네. 이때 뭐 주가가 미리서 떨어졌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경기 나빠지면서 주가도 한번 급나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경기를 보면은 여기서 주가가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은 아니다. 그래서 물가보다는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 금리보다는 우리가 경기, 기업 수익을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적정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미국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언제쯤 종료할 것인가, 뭐 한국금통위는 앞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 뭐 최근 달러 가치 그리고 원화 가치까지 이제 환율 시장까지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할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물가와 금리보다는 경기가 더 중요해질 예정이다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이번에도 퀴즈 시간 돌아와야겠죠. 네, 교수님 오늘의 퀴즈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금리라는 것은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든지 뭐 시장금리 이게 다 명목금리인데요.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한다. 그런 의미로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결국 금리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명목금리 빼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번 퀴즈입니다. 네, 명목금리 빼기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